주도주를 우리가 찾았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생각을 해서 장이 안 끝났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도주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를 내가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이 주도주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공략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까지 가려면 장이 끝인지 아닌지까지 판단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박스권만 유지해도 좋은 장인데 그 이면에는 실적이 잘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 2월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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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준 세무사입니다. 지난달에도 월말에 나왔는데요. 오늘도 월말에 나와서 네. 시장의 흐름, 2월 달의 마감 흐름과 3월 달의 가벼운 전망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세무사님 나오실 때마다 항상 그 전날의 종가가 아주 폭락해 있어요. 지난번 1월에 출연하실 때 코스피가 3,000이 붕괴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고 지난 이제 금요일에 코스피가 2.8%. 그렇지 않아도 네. 저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뭐 오프라인 강의도 했었고 네. 뭐 지금 이렇게 김 작가님한테 말일날 이렇게 오는데 어떤 강연 같은 거를 할 때는 사실은 어제 종가가 어땠지? 이게 좀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 상태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1월 말에 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3,000이 딱 붕괴된 그 주에 왔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좀 자꾸 안 좋은 때 오지? 마치 야구로 치면은 구원투수. 구원투수인데 그것도 뭐 무사말루? 무사말루에 자꾸 이렇게 내가 와야 되지? 뭐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을 가볍게 한번 이제 지수부터 드려보면. 네, 그 지수하기 전에 네. 또 세무사에 대한 이제 또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가벼운 소개, 정말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시니까. 안 유명합니다. 네, 슈퍼게임 이영규 세무사님, 세무사, CFP, 국제공인재무회계사 자격증 있으시고 아주 예전에 챔피언십 지분 공시 9.76% 하셨었죠. 그리고 키움증권 실전투자대 4년 연속 수상 1위 한 번, 2위 한 번, 3위 두 번. 그리고 저서로 부자의 공시, 삼박자 투자법,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서.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보면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 수익률 대회, 지분 공시, 도서 출간. 이 삼박자를 사실 다 달성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뭐 실전 투자대에 나가서 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따로 주식 투자 책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뭐 지분 공시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다를 잘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거죠. 저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이 약간 네. 어떤 전문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멀티플레이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분야를 정말 막 파는 분, 그죠.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융복합 시대니까 많이 알면 좋다라는 가치관이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다양한 걸 아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뭐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선물 옵션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국내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스타일인 거고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니죠. 하나만 정말 한 분야만 해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자,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라면 내가 공격수면 드리블, 골 객전력이 높은데 보통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비가 약하다거나 그렇죠. 패스가 약하다거나. 그렇죠. 근데 드리블도 잘하고 골도 잘 넣고 패스도 잘하고 이제 수비까지 잘하는. 나쁜 말로 하면 어중간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이제 세무사님의 이제 지난 2월 시장 네. 리뷰 좀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꼭 말씀드리는 게 주간 마감은 금요일, 또 월간 마감은 당연히 마지막 일,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기 마감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네.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그럼 반기 마감 6월 말, 그리고 연간 마감 12월 말.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기간의 끝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 자체도 그렇잖아요. 재무제표의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말 현재의 자산 상태 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손익계산 뭐 이런 식으로 기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주식들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바빠서 1일 마감은 못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시간 내셔서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못 낸다는 건 사실 변명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간 분석 정도 꼭 하시고 특히 월간 분석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월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 월간 분석 못 하신 분들은 이제 김 작가 TV에서 세무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딱 한 번에 정리되는.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월봉으로 딱 찍어 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어땠니? 그래도 1.23%가 상승을 한 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막 다들 다 죽는 소리 냈어도 거래소 지수는 올랐던 한 달이에요. 오르는 달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지?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왜 그랬냐면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죠. 1월 말에 네. 완전히 급락하고 2월의 장이 시작됐죠. 근데 2월 첫날에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양봉은 시초가보다는 아직 안 깼잖아요. 네. 그래서 1월의 마감 지수보다는 오르고 끝났다. 아주 오르긴 했다. 거의 코딱지만큼. 근데 이제 고점보다는 밀린 거죠. 그럼 고점은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네. 2월의 고점이 한 6% 올라갔었으니까 이런 달은 사실 투자 심리가 어떠냐면 뭔가 누군가 나한테 줬다 뺏은 느낌? 굉장히 강아지들한테 뭔가 줬다가 뺏으면 열받아하고 계속 짖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분 안 좋은.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차라리 한 달 내내 빠졌으면 요번 달 죽었어 막 이러는데 왠지 뭔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끝날 때 좀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 그런. 보통 주식 투자도 예를 들면 제가 1,0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이 됐으면 사실 내 원금은 1,000인데 5천이 되는 순간 내 원금은 5천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2월의 한 달은 결과적으로는 한 달 시초와 종가로 보면은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상승했구나. 반면에 고점 대비는 거의 한 6%, 5% 빠진. 근데 이제 이건 거래소의 이야기고요. 네. 코스닥은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코스닥은 한 달 동안 많이는 안 빠졌고요. 1.58%가 빠졌고 역시 제일 최고가와 비교한다면 최고가가 6.71이니까 네. 최고가 대비 거의 한 8%가 8%.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말과 2월 말은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왠지 2월의 고점 대비는 지수가 8%면 내 계좌는 한 10%, 15% 빠졌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는 좀 심각한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 하락의 이유를 알아야죠. 그래서 네. 이 중순부터 좀 이렇게 빠졌는데 네. 사실은 1월 달에 이렇게 빠졌던 1월 달에도 거의 말에 빠졌었잖아요. 네. 그때의 키워드가 공매도 또는 게임스탑이었다면 이번 이제 2월 달 한 1, 2주 정도의 하락의 키워드는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과연 기준금리가 오를 것인가. 요 두 가지 재료가 계속 얽혀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이건 좀 너무 깊은 분야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그리고 시중에서 결정되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채권금리나 국채금리가 있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 지금 특히 2월 달 들어서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1.4는 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전망을 깨고 막 1.5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기준금리도 올릴 거야라고 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주식이 올라갈 때 추세적으로 더 오를 거야처럼 금리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기준금리도 올리겠지. 그럼 기준금리 올리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좀 빠지겠지. 뭐 요런 게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좌우했던 재료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는 결국은 시장에서는 올랐지만 정책적으로 올리는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담당하는 연방준비이사의 의장인 우리 제롬 파월이죠. 이름 외우기 어려운 예전에 우리 김영철 개그맨님이 뭐 힘을 내요 슈퍼 파월 딱 그 똑같아요. 파월이에요 파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우리에게 제가 원래 요즘 좀 무리수를 많이 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웃기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슈퍼 파월 힘 제가 왜 그거를 하냐면 이 파월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좀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면은 이분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올라갈 것 같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죠. 안 올릴 거야. 그러니까 발표했었잖아요. 3년 동안 안 올릴 거야. 그리고 물가 인상률도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재료가 섞여 있다. 기준금리는 안 올린다고 계속 그 슈퍼파월이 해주시는데 시장에서는 또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럼 채권금리가 더 안 오르든지 아니면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지 좀 우리 주식 초보자들은 특히나 헷갈리는.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 격언에도 있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미국은 특히나 연방준비이사에 반하지 말라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장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뭐 예전에 그린스펀 이런 분들은 그렇죠. 그린스펀 이런 분들이 한마디에 그냥 주식시장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앨런 파월 의장의 약발이 좀 약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2월의 흐름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1월, 2월에 좀 박스권이죠. 네. 이 박스권의 흐름과 다른 나라 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당연히 이제 미국을 먼저 봐야죠. 야, 이제 세계 증시까지 함께 보여주시는 그러면은 다우지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의 월간 상승률은 한 3% 정도라서, 지금 2월이 무슨 급락장이다, 아니면 2월은 이제 장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월 후반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요번 주에 안 좋았던 거죠. 요번 주에 이틀 동안 안 좋았던 거고, 그 전인 수요일까지는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역사적 신고가에서 주식시장의 꼭지를 논하는 건 정말 너무 예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까지는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뭐 아무리 주변에서 악재가 있다고 해도 1월 달에 게임스탑의 악재, 또 2월 달에 채권금리 상승의 악재에도 수요일까지는 신고가를 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틀 동안 빠져서 이것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나스닥은 사실은 다우보다는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기술주가 더 갖는구나라는 거를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기술주들은, 특히 성장주들은 오늘의 이익보다 미래의 이익이 더 큰 거거든요. 근데 그 미래의 이익을 오늘의 주가 평가로 땡길 때 금리로 할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로금리일 때는 할인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현재의 가치평가가 굉장히 고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의 이익을 땡길 때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현재 가치평가를 할 때 좀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좀 더 불리함,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금융주들이 금리 상승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금융주들은 기술주 또는 성장주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왜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빠졌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코스닥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은 거래소는 다우랑 흡사하게 가야지. 거래소도 지금 1, 2월 동안 왜 이렇게 못 올랐냐.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이 지금 대부분이 기술주, 성장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좀 더 약했던 이유는 지금 금리가 가장 큰 재료인데, 금리가 가장 큰 재료일 땐 기술주가 안 좋다. 근데 우리나라의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를 담당하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기술주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해석이 너무 쉽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감사합니다. 명쾌합니다, 아주. 근데 뭐 명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수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월 달에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지, 그런 걸 좀 예상 또는 현재 진단을 좀 더 이제 하나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탑다운, 저는 사실은 그래요. 아까 축구 경기도 말했지만,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또는 골키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식 분석하거나 주식을 뭐 슈퍼게임이거나 잘하시는 분들도 탑다운인지 버텀업인지, 가치 투자인지 뭐 매매인지, 뭐 분명히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저 지금 떠들고 말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뭐가 특기지를 알고 보는 게 사실 좋거든요. 뭐가 베이스인지 알고. 네, 왜냐면은 그걸 모르면 너무나 다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10명의 전문가의 방송을 들으면 10명이 다 다른 말을 하는데, 그거를 저처럼 좀 오래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10명의 걸 보면 저 사람은 저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그거를 구분해서 듣고 걸르거나 남길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10분이 다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나보다. 그쵸. 근데 나보다 잘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잘하는지조차를 잘 모르시니까, 그럼 저는 간단하게 한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탑다운이에요. 탑다운은 안 하시고 버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탑다운은 방금 지수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이제 탑다운이고요. 그리고 저는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나 정신이 없다 지금. 내가 왜 나 스스로를 분이라 그러고 있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중장기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있죠.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도박이란 말이 아니고 매매란 말이거든요. 외국 서적에 가도 외국 가서 주식 투자 서적 가도 트레이딩이라는 제목에 달린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매매의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는 그 두 가지를 좀 다 하는 스타일이고요. 뭐 해외 주식이건 국내 주식이건 다 하는 스타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어떤 주가 평가를 할 때 가치를 베이스로 하는 재무제표도 보지만 차트도 보고 그리고 또 정보도 보는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삼박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산업 업종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 업종을 볼 때 그냥 업종 차트를 봐도 되는데 업종 차트를 보면 그 업종 차트에는 그 업종의 종목들이 n분의 1로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우리 시가총액 상위 한 20위 정도만 봐도 상위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부분이 다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산업 분석한 다음에 탑픽 종목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죠. 탑픽 종목을 잡아내려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아예 보는 게 산업과 종목을 동시에 보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는 걸 좋아하고 네이버가 시총 지금 이제 3위까지 올랐네요. 그렇죠. 언제 3위? 저는 5위인가 4위인가 굉장히 했던 지금 것 같은데. 김 작가님의 주식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아니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원래 10위쯤이었는데. 김 작가님의 주식 실력이 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쵸?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가총액을 이렇게 상위 종목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런 변화를 체크하는 얘기예요. 어떤 게 올라갔어? 왜 올라갔지? 딴 애들은 왜 밀렸지?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당연히 2월 달에 올라갔죠. 왜냐면은 다 호재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호재, 카카오 액면 분할이나 네이버, 빅히트하고의 MOU 이런 거는 이런 호재보다는 얘들이 갈 때였기 때문이죠. 왜냐면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중에서 조정을 제일 일찍 받았거든요. 네. 일찍 받고 지금 2월 달에 신고가를 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시에 2월 달에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또 시총이 바뀐 게 포스코가 좀 올라가 있어요. 올랐네요. 포스코가 올라와 있는 이유는 얘가 2월 달에 잘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2월 달에 약간 흘러내렸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좋았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 중에 삼성전자는 좀 흘러내렸고 SK하이닉스는 좀 좋았다. 그럼 이렇게 단기 추세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3월 달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좋을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말엔 반대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찬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주린이 초보분들에게 삼성전자 사면 돼. 근데 이게 정답이면서 정답이 아닌 거죠. 무슨 뜻이냐면 주식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사면 돼가 맞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 정말 시간이 없고 주식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근데 은행에 넣어놓기 싫고 그냥 한 종목만 갖고 있을게. 딱 그 조건. 한 종목만 갖고 있을게라고 아예 못을 박아 투자하는 사람이. 그러면 한 종목은 2천 종목 중에 삼성전자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한 종목만 갖고 있을 거야라고 개인이 한정을 짓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만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위해서 7, 8종목을 사야 되기도 하고 또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때도 있고 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잘 못 가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1조짜리 5천억짜리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장일 뿐인 거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걸 사는 게 돈을 더 버는 건데 굳이 삼성전자만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2월 달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확실히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주에서 시가총액 1위, 2위의 대장주 인 건 당연한 건데 꼭 대장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되고 너 삼성전자보다 더 잘 오르는 반도체 관련주 찾고 싶은데 그럼 찾아보면 있는 거죠. 당연히 2천 종목 중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고 그 중에는 부실주가 아니고 1조, 2조짜리 굉장히 우량한 반도체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김 작가님이
너무나도 매의 눈으로 네이버가 언제 3이야? 2월 달에 올랐으니까 3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올랐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이 대장주격 종목들 중에 조정을 좀 제일 일찍 받았어요. 네. 9월부터 거의 4, 5개월 받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11, 12월 동안 사실은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었고 또는 2차 전지 애들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많이 오를 때 네이버랑 카카오는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1, 2월 달에 쟤네들이 쉴 때 얘가 오르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순환매라고도 하죠. 그래서 좀 조정을 오래 받는 애들이 얘네가 이제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간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혼자 간 것도 아니고요. 카카오도 다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요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역할을 확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지난달에서는 말씀 안 드렸던 기법 중에 오늘 제가 주도주 기법을 말씀드릴 텐데 그 주도주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진짜 주도주죠. 네이버 보세요. 조정을 받고 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네이버와 카카오 보유자들이 거의 한 4, 5개월 동안 속을 타고 있었겠죠.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안 끝났어 하고 실제 한 번 더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상승이 좀 나왔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2차 전지 3대장인데요. 2차 전지 3대장은 2월 달 중순 이후로 조정폭이 좀 컸어요. 그러면 보면 LG화학 조정폭이 확실히 컸죠. 그리고 삼성 SDI도 역시 조정폭이 컸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조정이 저 두 종목보다는 덜하지만 컸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는 늘 이유를 생각해야 돼. 그냥 가만히 떨어졌네 어떻게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일단은 테슬라 주가와 연동된 게 좀 컸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여러 가지 좀 주가 급변동의 재료들이 있었어요. 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오르기도 하고 또는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연동돼서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 3인방이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2월이다.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왜 오늘 주도주 공부를 같이 할 거냐면 만약에 이 2차 전지들이 이번 장이 주도주였다면 이번 하락이 매수의 기회인가? 아니면 진짜 다 던지고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 안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 현대차하고 기아차.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2월에는 그냥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기아차는 반대로 2월 초에 급등하다가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역시 왜 그랬을까? 재료를 찾아보면 기아차는 애플카와의 협업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2월 초에 올랐다가 야, 우리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떨어졌다가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다시 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제 오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장이 확실히 변동성이 큰 장이라는 걸 느끼는 게 원래 시가총액 뭐 30조, 50조짜리가 막 이렇게 후다닥 오르고 후다닥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오를 때도 굉장히 빠르게 오른 거고 내릴 때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서 기울기가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주식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게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떨어지니까 이건 일단 변동성이 크다. 즉 위험이 크다. 그 대신 잘만 타이밍을 잡으면 수익도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뭐 잔잔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뭐 위험도 적겠지만 기대 수익도 적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그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달에 성장주들 또는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철강주의 대장주인 포스코가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요 정도까지예요. 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2차 전지 3대장, 뭐 요 정도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업종을 봤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달에 안 했던 주도주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네, 주도주. 방금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꽤 오래 쉬었는데 다시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또는 11,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치고 올라갔었죠. 여기 이 구간 11, 12 굉장히 치고 올라갔죠. 또는 현대차 이 구간 1월 초에 치고 올라갔죠. 또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삼성 SDI 얘는 뭐 거의 1년 내내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 과연 주도주와 순환매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 상승장에서의 주도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락장엔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가 있으면 하락장이 아니죠.
주도주라는 건 어떤 기간 동안 장을 주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락장은 장을 주도하는 애가 없으니까 하락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는 무조건 상승장만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장은 매일 주가가 오르냐? 그렇지 않죠. 지수가 매일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다 쉬었다 오르다 쉬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오를 때 주도주는 강하게 오르고 그렇죠. 쉴 때는 같이 좀 조정을 받아주고 이게 주도주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승장의 처음과 끝을 비교해 보면 종목들 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겠죠, 주도주는. 왜냐하면 오를 때 지수보다 더 빨리 오르고 네. 쉴 때는 지수보다 좀 천천히 쉬어주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실제 사례를 이번 장 직전 장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번 장 직전 장이 언제 장이냐면 금융위기 바로 직전 장을 한번 볼게요.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바닥이 언제였냐면 2008년 10월이었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실제 얼마까지 빠졌었는지 여기입니다. 2008년 10월 892포인트. 고스피. 네, 거래소. 그럼 10월 27일이 바닥이었습니다. 자, 10월 27일 날 바닥을 찍었고요. 이제 이때부터 주가는 올라갔죠. 지수는 올라가서 뭐 800에서 1000 돌파하고 1700까지도 가고 좀 꽤 오래 쉬죠. 꽤 오래 쉬다가 또 1800까지 가고 1900까지 가고 2000까지 가고 근데 또 쉬다가 마지막에 2200까지 갑니다. 이 2230포인트 11월 그러니까 11년 4월 25일 그러면 한 2년 4, 5개월 정도 되죠. 네. 이 2년 4, 5개월 동안 지수가 오른 거예요.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바로 이 시기예요. 2008년 10월부터 오르고 쉬고 오르고 해서 2011년 4월까지.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였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2000 종목을 다 차트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2000년 다 보려고요? 그러면 한 3달 걸리겠죠. 안 찾으실래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HTS를 보는 이유가 많은 기능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막 게임할 때 막 이 메뉴, 저 메뉴 눌러보고 막 게임 하잖아요. 정말 주식 투자자들은 다트 사이트랑 HTS 두 개를 게임하듯이 이 메뉴, 저 메뉴 눌러보면 그냥 하루가 홀딱 가면서 나의 투자 지식과 경험이 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일 대비로 상승률이 언제부터냐? 아까 2008년이었잖아요. 네. 그 2008년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돼요. 2008년 10월 27일이었죠? 네. 27일. 야. 그리고 2011년이었죠? 네, 11년. 2011년 4월이었죠. 4월, 4월, 아까 25일이었나? 27일? 27일? 27일. 좋아요. 아예 그냥 거래소만 하죠. 네. 자, 이제 주도주를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주식을 안 하셨어도 차화정 장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이 당시가 차화정 장세였거든요. 이때가 차화정이군요. 그러면 이때가 차화정 장세였는데, 차화정 장세에서 예를 들어 에이블 CNC는 화장품 관련주예요. 근데 그 바로 아래 금호석유가 있죠. 네. 금호석유가 그러면 월봉으로 그 당시에 가면 2008년의 바닥에서 2011년은 4월까지 거의 주가가 몇 %가 올랐다고 나오죠? 15배가 오른 거죠. 1500%면. 그러면은 차화정 장세에서 금호석유는 15배 올랐구나.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넥센 타이어도 역시 차화정 장세의 타이어 종목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08년의 저점에서 10월에서 2011년 4월까지 요 쉬는 구간 빼고 계속 올랐죠. 마지막까지 주가가 13배가 올랐었네요. 자, 그 다음 NC소프트. 차화정 장세라고 차화정만 올랐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 게임주로서 얼마나 올랐냐면 2008년 요 10월 저점 22,000원부터 2011년 4월 고점을 넘어서 여기까지도 올랐는데 그냥 4월까지만 해도 10배. 그래서 주도주는 사실은 10배 이상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요. 화학주의 대장주였죠. 롯데케미칼이. 요즘도 움직임 좋은데 그 당시에도 화학주로서 요 바닥부터 거의 월봉을 보면 그냥 계속 올랐다고 보면 돼요. 계속 올라서 마지막 4월까지. 그러니까 지수의 바닥과 끝을 지금 이 롯데케미칼 차트를 보면 그냥 지수의 바닥에서부터 지수의 끝까지 올라갔죠.
월봉 2개 음선도 거의 없잖아요. 네. 한 달 쉬어주면 2달 오르고, 한 달 쉬어주면 3달 오르고. 이게 주도주거든요. 그럼 롯데케미칼은 그때도 960. 960%. 또, 차가 정인데, 뭐, 넥센타이어 말고 뭐, 기아차는 대체 없냐? 왜 없어요? 지금 기아차가 2천 종목 전체에서 14위예요, 지금. 그러면 기아차 보면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정확히 바닥에서 2011년 4월까지 거의 양선만 나오죠. 양선만 나와서 820%가 올랐네요.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니까 당연히 그 당시 차화정 장세니까 바닥부터 4월까지 오르기만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장의 주도주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부터? 작년 바닥. 네. 2020년 3월 27일인가? 우리 한번 거래소 지수부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거래소 지수의 바닥이 언제였냐면 3월 19일. 그렇죠. 3월 19일이죠, 정확히. 네. 3월 19일에서 뭐 오늘까지의 날짜를 찍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20년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죠. 네. 2월 20. 2021년 2월 28일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게 지금장의 주도주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는지. 요거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 종목들도 쭈르륵 뜨나 봐요. 그렇죠. 계속 순위가 끝까지 나오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였을까? 일단 신풍제약은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죠. 네.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좀 많이 올랐겠구나 알 수 있죠. 두산퓨얼셀은 역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소 관련주예요. 연료전지 관련주. 두산그룹에서 분할을 한 회사죠. 네. 그러면 수소 관련주 이거를 우리는 테마로 뭐라 그러냐면 그린 뉴딜 관련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린 뉴딜 관련주에 뭐가 있냐면 태양광이 있고 태양광. 풍력이 풍력. 있고 수소가 있어요. 수소. 물론 2차 전지는 자동차 쪽으로 뺄 수도 있으니까 2차 전지를 빼더라도 태양광, 풍력, 수소는 그린 뉴딜인데 그 중에서 수소에서 두산퓨얼셀이 제일 강했구나. 삼부토건은 사실은 대선 관련주예요, 사실. 그래서 그거 뭐 빼고 그 다음 이제 너무 소형주는 설명 안 드릴게요.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 그린 뉴딜로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효성그룹이랑 두산그룹에서 좀 그린 뉴딜 관련이 많아요. 효성 같은 경우는 특히 기업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효성이 기업 분할을 해서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효성 중공업.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이 또 그린딜 관련주예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섬유 관련, 수소 관련 이렇게 또 재료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효성 관련주들이 여기 아마 이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있네요. 효성 첨단 소재. 바로 있죠.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주잖아요. 네. 현대차 그룹주니까 현대차 그룹이 움직였어. 그러면 현대차 또는 자동차 관련주라고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대한유화는 화학주잖아요. 화학주. 대한유화도 지금 491%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화학주는 주도주였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성에너지는 태양광 관련주예요. 그러면 태양광 관련주는 그린뉴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린뉴딜은 주도주구나. 야. 효성 TNC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역시 효성.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만약 기업 분할을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효성의 기업 분할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기업 분할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이런 관계가 이번 효성의 기업 분할이 좀 성공적인,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손익은 바뀌었겠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좀 성공적인 기업 분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밑으로 가면 이제 대망의 포스코 케미칼이 나오네요.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의 자회사니까 철강 업종 아냐 뭐 이러시면 안 되죠. 네.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업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번 장의 주도주였구나. 왜냐하면 지수는 지금 작년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2배가 조금 넘은 수준. 1400 몇 포인트부터 3000 포인트니까 그렇죠. 뭐 한 110, 120 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500, 40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훨씬 올랐죠. 그게 바로 주도주예요. 그게 바로 주도주. 장을 주도했다는 뜻이니까. 그럼 또 밑에를 또 보면 이렇게 좀 조그만 종목들 말고 하나솔루션이 보이네요. 하나솔루션은 하나그룹의 7, 8조짜리 회사면서 바로 태양광 관련주잖아요. 그럼 얘는 그린뉴딜 관련주.
금호석유 아까 금융위기 직후에도 주도주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주도주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알고 과거의 차트를 보고 이런 과거의 종목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차화정 장세에서 과거에 금호석유, 대한유화 이런 애들이 사실 주도주였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차화정 장세에서 기아차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기아차가 있는지 보면 되죠. 그리고 또 시가총액 큰 애들 OCI는 예전 이름 동양제철화학 역시 태양광 관련주 주도주였어요. 아, 그린리들이 확실히 주도주였구나. SK이노베이션이 나오네요. 그럼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3대장주 중에 하나. 2차전지가 주도주야. 그리고 또 대형주 중에서 뭐 두산중공업도 보이고 하나시스템도 보이고 좀 의미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SKC가 역시 얘도 화학 업종인데 화학 업종으로 볼 수도 있고 2차전지 업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 2차전지 좀 섞여 있는 애죠. 사실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화학도 화학과 2차전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과 2차전지 섞여 있는 애들은 당연히 주도주예요. 왜? 화학도 주도주고 2차전지도 주도주니까. 그리고 아까 위에 SK케미컬 있었는데 SK디스커버리 같이 있죠. SK케미컬하고 SK디스커버리는 사실은 주도주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애들 뭐 여기 세종공업은 자동차 부품주고 일진다이어는 수소차 관련주, 코스모신 소재 2차전지 그런 종목들이 섞여 있고 현대유화는 역시 현대차 그룹주, 한솔케미칼 화학주, 삼성 SDI 나오네요. 삼성 SDI도 268% 지수보다 2배 이상, 지수는 110, 20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의 2배 떨어졌어도. 그리고 또 카카오가 나오네요. 카카오. 그럼 지금 시가총액 10조 이상 중에 뭐뭐 나왔냐면 포스코케미칼이 한 10조 되거든요.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그리고 아까 SK이노베이션 나왔었죠? 2차전지. 삼성 SDI 나왔었죠? 2차전지. 10조 이상. 그리고 지금 카카오. 4차 산업혁명. 10조 이상에서 10조 이상이 한 40종목 되거든요. 그들 중에서 얘네가 주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사면 돼? 삼성전자는 저 아래에 있어요. 그냥 삼성전자는 딱 지수 상승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좀 더 보면 시가총액이 26% 정도니까 지수가 비슷하게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보면 LG화학이 바로 나오죠. 그럼 2차전지 3대장은 100위 안에 다 110위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 3대장이 이번 장을 주도했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도가 한 10조짜리 자동차 부품주란 말이에요. 만도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현대차가 나오네요. 그리고 바로 아래 기아차가 나오네요. 그럼 현대차, 기아차 당연히 주도주였죠. 지수는 120 오를 때 250 올랐으니까 지수보다 2배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지금 10위 이상, 10조 이상 애들은 이 정도예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2차전지 3대장. 그리고 카카오. 아마 네이버도 좀 내려가면 있겠죠. 네이버 좀 내려가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런 거, 여기 LG전자 있네요. LG전자. LG전자도 지금 지수보다 거의 2배 오른 거죠. 그럼 사실 삼성전자 산 거보다 LG전자 산 게 수익은 2배로 좋았겠죠. LG전자도 주도주예요.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우리가 찾았다면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생각을 해서 장이 안 끝났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도주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주도주를 보여드렸잖아요. 장이 끝날 때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주도주들은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우상향을 할 확률은 높다고 저는 봐요. 원래 과거 애들이 그랬어요.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금융위기 때 것만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싶으면 언제 거를 또 하면 될까요? 이거 이제 시간 있는 분들에게 숙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주도주 이런 거 근데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재밌는데. IMF 때 보나요? 뭐 퍼즐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날짜는 일봉으로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닥부터 오늘까지 주도주를 찾아본 거고요. 아까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어디였냐면 금융위기 직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주도주를 찾아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걸 해보실 수 있죠. 사실 3, 4, 5, 6, 7 이때가 가장 큰 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요 2003년의 한 5월부터 2007년에 금융위기 직전까지 요 때도 거의 지수가 한 500에서 2000까지 그냥 한 3, 4년 동안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제 기억에는 동양제철화학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4, 50배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한번 찾아보고 이때는 어땠는지 주도주가. 그 다음에 또
IMF 직후죠. IMF 직후 1998년 8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그럼 한 1년 6개월 되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수많은 대박 종목들이 탄생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뭐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뭐 여러분들에게 막 사행심을 조장해서 야 20배씩 오르는 게 있어가 아니고 주도주의 논리는 상승장에서 장을 주도하는 게 주도주고 그 주도주는 장의 바닥부터 장의 끝까지 자신의 운명을 함께하는 게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안 끝났다면 현재 주도주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주도주를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파워포인트로 오늘 사실은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은 이 화면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럼 제가 정리한 거를 사실 오늘 갖고 왔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네.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여기 드는 생각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부동산보다 주식이 상승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종목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죠. 종목에 따라서죠. 종목에 따라서죠.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 사실 마포에 예를 들면 여기 한 24평 아파트가 제가 2015년쯤에 이사를 왔을 때 한 5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5, 6억. 지금 이제 한 10억 넘어갔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했을 때는 5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 2배죠. 그냥 100%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사실 100% 없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엄청 많죠. 특히 주도주를 초기부터 공략해서 끝까지 갖고 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쭉 내려야 되잖아 지금.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중에 야 10배씩 오르는 건 다 작전주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융위기 때도 기아차 뭐 대한유와 이런 굉장히 우량한 차화정 장세에서 차와 화학 정유가 10배씩 올랐고요. 지금 장에도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기아차, 현대차, 카카오, 아니면 2차전지 3대장 이런 애들은 10조 이상짜리인데 5배씩 올랐어요. 3배, 4배, 5배.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 말고도 딴 걸 찾아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연동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은 사실 여기서 상단에는 없잖아요. 완전 상단에는. 10위 안에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한마디로 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르긴 힘들기 때문에. 그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린이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게 대형주를 많이 하지만 그렇죠. 실력이 쌓일수록 중소형주로 가는 이유를 요걸 보니까 좀 알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가장 큰 차이는 대형주는 당연히 중소형주에 비해서 안전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재무관리의 기본, 투자의 기본은 안전하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불안전한 것보다 낮을 수밖에. 은행을 생각하면 돼요. 은행은 너무나 안전하니까 너무나 수익을 조금 주고 대형주는 안전하니까 조금 주고. 근데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수익률이 크다는 건 상장 폐지 종목도 있죠.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다면 좀 큰 수익을 또 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장 폐지 관련해서 사실 3월이 좀 조심해야 되는 시즌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내일부터 3월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요. 마크 트웨인이 말했죠. 주식을 가장 하면 안 되는 달은 3월이다. 그리고 또 10월이다, 12월이다, 1월이다. 1년 12달이 주식을 하기 힘든 달이에요. 그러니까 3월만 힘든 건 아닌데 3월에는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나오고 연간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사실은 감사 의견 잘못 받아버리면 바로 상장 폐지가 돼버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뜻인데 그거 막는 방법은 진짜 딱 평소에 그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죠. 두 가지. 재무제표상으로 정말 뭐 재무제표를 현금흐름표까지 영업연금흐름 정말 고단수로 꼼꼼히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주린이 분 중에 이거는 꼭 봐라. 자본 잠식 기업하고 영업적자 기업 이 두 개만 패스하면 돼요. 그거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재무제표 딱 틀어서 이렇게 재무제표 열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다트 사이트 안 가도 다 보여요. 얘는 그냥 빨간색인 거잖아. 아니 참 검정색이잖아요. 글씨가 검정 재무제표의 간략 재무제표가 검정색이면 그냥 안정적인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뭐 아마도 이런 종목들 그래도 빨간색이 좀 있으면 살짝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그나마 여기 영업흑자 전환했는데 만약에 영업적자 올해도 영업적자 한 3년 영업적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불안해 하셔야죠. 그래서 영업적자가 지속되거나 또는 요 부채 비율을 봤는데 이건 뭐 자본 잠식 정도로 그냥 자본이 없어져 버렸다. 자본이 마이너스다.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아니고 얘는 뭐 상승률 상위에 있으니까 어쨌든 중소형주 한 1,000억 미만 중에
천억 미만 중에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자본 잠식된 종목들은 걸러라. 왜냐하면 안 걸르면 그 3단 콤보 중에 하나는 맞아요. 뭐냐면 최악은 상장 폐지지만 상장 폐지가 안 되더라도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 종목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감자를 한단 말이에요. 감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 관리 종목 상장 폐지 피하기 위해선 영업 적자랑 자본 잠식을 피해라.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PPT로 넘어가 볼까요? PPT로 넘어가면 저는 주도주 찾는 거 아니면 뭐 상승률 상위 또는 성장주 찾는 거 워낙 뭐 자주 하니까 제 눈에는 쑥쑥하면 보이는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아예 제가 그냥 자료를 오늘 만들어 왔는데요. 이 제목은 뭐냐면 아까 했던 그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탑다운 분석하기. 그래서 기간은 2020년 3월 19일부터 저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금요일 날 만들 수는 없잖아요. 좀 뭐 토요일 날 또 이렇게 갑자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좀 미리 만들기 위해서 24일까지로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전까지 한 화요일인가요? 이날로 했고 그리고 여기에 상승률 탑 200 여기 있는 종목이 200 종목인데요. 5천억 이상을 정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야 이들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막 1,000억, 2,000억짜리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한 300% 올랐는데 1,000억이면 300억에서 1,000억 된 거거든요. 그럼 불량한 종목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공개된 정보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안전한 종목을 뽑고 싶어서 5,000억 이상으로 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종목은 5,000억 이상 중에 상승률 200위 안에 든 종목들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나눈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수익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주나 또는 대장주는 대부분이 대형주니까 대장주를 보기 위해선 대형주를 봐야 되고 또 이제 좀 실력이 되면 중소형주도 봐야 되니까 구간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죠. 그럼 10조 원 이상에서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아까 포스코케미컬,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여기까지 다 봤었죠. 기아차까지.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롯데케미칼. 얘는 아까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도주에도 있었는데 지금 비슷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한 2년 올랐을 때 우리가 차화정 장세라고 부르잖아요. 차화정 장세가 자동차, 화학, 정유라니까요. 근데 아직은 지금 장을 부르는 이름은 없어요. 왜? 아직 상승장이 안 끝났으니까. 근데 끝나면 이 시대가 불리워지겠죠. 근데 저는 이 시대가 불리워지는 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아예 그냥 자동차 시대. 왜냐하면 2차 전지랑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자동차 시대 또는 역시 차화정 시대. 왜냐하면 화학하고 2차 전지는 좀 이렇게 애매한 구분이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화학이면서 2차 전지고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도 화학이면서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랑 주도주가 좀 엇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뭐 AI랄지 빅데이터 이쪽이고요. 그다음 LG전자가 들어온 것도 색다른 거죠. 근데 LG전자를 전자라고 보지 마시고 자동차 전장으로 보자. 그럼 역시 자동차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제 LG전자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신성장 동력은 두 축일 것 같아요. 하나는 자동차 전장이고 하나는 로봇인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에서 좀 이렇게 앞선 회사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그룹주에서 앞서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로봇 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LG전자는 또 대놓고 야, 우리도 로봇 할 거야. 그럼 이건 어떤 모양새냐면 사실은 저는 이 그룹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발빠르게 움직이겠죠. 우리 주식 투자자들 심지어는 애널리스트들보다 주식 하는 사람보다 실제 실무에 있는 그룹의 뭐 기획실이나 이런 데는 훨씬 발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3대장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야 2차 전지 시대야. 삼성도 하고 SK도 하고 LG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는 그룹주들이 로봇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오늘 당장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3, 4년 전부터. 삼성 SDI 주가를 보면 2017년부터 2차 전지 재료로 움직여요. 그럼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4년 전부터 움직였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4년 전에 움직여서 지금 삼성 SDI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보면 거의 5배, 7배 뛰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로봇 산업은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 주도주가 돼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아직은 시작이니까 굵직한 애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룹사에서는 현대그룹하고 LG그룹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아랫단에 있는 실제 종목들은 로봇 관련주들이 뭐 한 10개, 15개 있는데, 시총들은 한 3천억, 2천억, 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요 SK는 지주사 중에, 요 10조 이상짜리가 들어와서 좀 놀랐는데요. SK는 아마도 자회사들이 사실 다 잘 나갔죠.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심지어는 SK 바이오팜 상장시켜서 지금 75% 지분 갖고 있다가 11% 매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SK는 좀 플러스가 됐던, 그래서 지주회사로서 올라와 있고,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그러면 주도주가 아니었던 애들은 삼성생명 하나 있는데요. 네. 얘는 그나마 200에서 174이면 지수보다 조금 더 오른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지수보다 조금 플러스인데, 그러면 왜 생명사가 올라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최근 들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금리 인상하면 금리 인상 수혜로서 보험주들이 일단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보험사 운영 입장에서는 이익이 세 군데에서 날 수 있어요. 이자의 차이에서 이차익이 날 수 있고요. 사업비의 차이에서 비차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율의 차이예요. 지금 손해보험, 생명보험사가 사고율의 차이인 사차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다? 우리 모두 건강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 감기 걸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병원에도 실제 환자가 좀 줄어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다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진짜요.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건강해졌고, 또 하나는 집에 일찍 들어가라 그래서 건강해졌고. 이게 식당을 9시까지 하고, 5인 이상은 모여도 안 되니까 술도 안 먹지, 집에 일찍까지.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음주운전도 줄어들고,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이런 바이러스, 심지어 우리는 요즘 독감도 아무 걱정 안 하잖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방어하려고 마스크도 끼고 이러니까 독감도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조 이상에서 확실히 딱 보이죠. 얘네들이 진짜 강했구나. 1조 이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리들이 꽤 보이죠. 수소, 풍력, 수소, 그죠? 그럼 그린리들이 10조 이상은 왜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10조 이상 그린리들 회사가 없으니까. 10조 이상 그린리들 회사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린리들 중에서 시총이 제일 큰 게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이 한 7, 8조 될 거예요. 그래서 10조 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이제 1조 이상에는 꽤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는 요 10조 이상에는 왜 없었을까요? 10조 이상의 제약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인데, 이번 코로나 이후장에서 얘네들이 주도주 역할을 사실 못했죠. 왜냐하면 아까 이쪽에 있었던 신풍제약이나 SK케미칼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은 주도주 역할을 했죠. 왜? 신풍제약도 코로나 치료제였죠. SK케미칼은 자회사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에 관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스는 좀 그런 재료가 약했고, 셀트리온은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로서 좀 재료 가치가 있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상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조 이상 대장주적 상승에는 오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화학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랑 보시면 되고, 이제 5천억 이상은 또 별도로 해놨고요. 이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단계에서 끝나면 우리는 지금 주도주를 보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주도 산업까지도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주도 산업은 뭐였을까? 그럼 주도 산업을 찾기 위해서는 이 200종목들이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지금 아까 제가 종목의 옆에 구분을 다 일부러 해놓은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은 순위가 중요하니까 종목 옆에 구분을 해놨지만, 구분이 더 중요하면 구분을 앞에 두면 되죠. 요게 이제 그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200종목을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화학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주도 산업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왜 제약바이오가 이름이 많을까?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제약바이오가 이름이 가장 많았겠죠.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관련 재료가 많이 터졌으니까. 반도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종목 중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다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200에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략상의 구분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보세요. 2차 전지에는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포스코케미칼은 10조 이상짜리예요. 그러면 2차 전지를 공략할 때는 중소형주를 안 봤어도 얼추 대장주만 샀어도 맥시멈 수익률이 가능했던 거예요.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를 공략을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산 거보다 여기에 있는 DB하이텍이나 동진세미캠 또는 실리콘웍스, 뭐 FSD 이런 종목의 수익률이 훨씬 컸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반도체는 소부장 종목들이 더 좋았구나. 소재, 부품, 장비 애들이 좋았구나. 이건 뭐랑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일본의 경제보복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반도체에 있는 애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수혜주일 수도 있어요. 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최근 1년, 2년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국산화 불소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한테 경제보복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소부장 회사들이 야, 우리나라 자체 국산 부품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경쟁적으로 개발을 했고 나라에서도 지원을 했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계속 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한다면 반도체에서는 소부장을 찾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네이버와 카카오 사이좋게 있고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다 여기 있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오히려 반도체는 대형주가 없지만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있고 네이버, 카카오 있고 화학에서도 롯데케미칼이나 또는 금호석유,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만드는 건 어떤 업종이 강했는지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업종이 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상승에서 탑 200 종목 분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5천억 이상 중에. 5천 이상 중에서. 네. 여기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200 종목이 있는 거죠. 아, 200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요 표 안에 이야, 200 종목을 다 넣은 거죠. 이 표 되게 좋네요. 어쨌든 현재까지 상승률 상위 200 종목은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천억 이상 중에. 네, 5천 이상 중에. 현재 이 시장의 강세장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게 오늘의 공부 핵심이에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 핵심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뭐 오른 것만 설명해줘 아니고 주도주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과거 역사부터 보여드린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를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차화정 장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장에 참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중간 단계 한 2010년, 10년쯤에는 차화정 장세가 뭐가 없이 그냥 계속 주식 매매했겠죠. 근데 누구는 차화정을 산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닌 업종을 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차화정이래. 그래서 그 당시의 한 2년 정도의 종목들의 순위를 봤더니 실제로 차화정이 다 들어가 있었다. 아까 기아차도 보여드렸고, 롯데케미칼 보여드렸고, 금호석유 보여드렸고, 차화정이 다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그들의 차트를 봤더니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2년 반 동안의 상승을 지수와 똑같이 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상승장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바닥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상승률을 보자. 근데 이게 5천억 이상의 종목들이야. 근데 이 종목들이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는 결국은 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니까 그거는 예측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장이 아직도 살아있는 장이라면 이들은 장이 끝까지는 분명히 갈 거다. 왜? 주도주 라인이고 그러면 먼 훗날 지금은 무슨 시대냐 했을 때 뭐 저는 자동차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도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근데 코로나 시대라고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약바이오는 4차 산업혁명에 포함이 되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좀 더 좁게 말한다면 뭐 자동차 시대. 근데 또 반도체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들이 이제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또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이거 이제 업종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8업종을 제가 꼽아봤어요. 그럼 반도체는 당연히 있겠죠. 네. 왜냐면 아까 이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거냐 해서 비메모리 쪽이 메모리 쪽보다는 확실히 유리하다. 네. 지금 상승 종목들이 공통점이 그래요. 뭐 DB하이텍도 그렇고 대부분이 비메모리 쪽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공략한다면 비메모리를 공략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국산화 또는 국내 유일의 뭐 기술 이쪽이 네. 확실히 재료 가치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장은 진짜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장이 끝나면 2차 전지 끝날 것이냐 했을 때 전기차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전기차가 안 팔리거나 금리가 올라간다고 전기차가 안 팔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산업 사이클상 네. 또는 기업 사이클상 결국은 성장 산업인 건 확실해요, 전기차가. 왜냐하면 이게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아니 2차 전지를 누가 성숙기라고 하겠어요? 쇠퇴기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성장기이기 때문에 좀 주가의 부침은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올랐으니까 조정은 받지만 조정받은 이후엔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다. 그럼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면 반도체는 소부장이 더 좋을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을 볼 분도 있으시겠지만 3대장 정도면 충분하다.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자동차. 자동차는 완성차 업종을 포함한 현대차 그룹주를 말하는 거죠. 지금 뭐 애플과랑 협업을 한다. 또는 현대차에서도 굉장히 좋은 전기차가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회사 또는 외국 유수의 빅테크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회사 이런 관점에서 자동차를 보시면 되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아요. 5조짜리, 3조짜리, 2조짜리 자동차 부품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아까 표에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큰 축이죠. 근데 그 큰 축의 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통신 속도로는 5G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인공지능인 AI가 있을 수 있고 뭐 빅데이터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핀테크까지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PPT 굉장히 깔끔하게 만드셨네요. 네? 갑자기? PPT가 굉장히 깔끔하시네. 이거 설명을 잠깐 휴식 시간을 들을 겸, PPT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성장주에 투자하라. 밸런스. 매달 하기 때문에. 매달 하기 때문에. 여기 딱 세무사님의 이제 학력과 경력, 자격 쳐서. 이걸 가지고 어디서 뭐 강연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코로나 아닐 때는 뭐 이렇게 강연장 뭐 한 200명 들어오는 거 빌려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죠. 그 자료에서 오늘 김 작가님 방송에서 딱 뒷부분만 하는 거예요. 전체 하면 한 3시간 직접 되니까. 만드세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뭐 중요한 콘텐츠는 대부분 세무사님이.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거의 다 하고 이제 이 그쵸. 제작은 같이 일하는 분이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그래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아까도 사실 제일 많은 종목이 있죠. 200 종목 중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도 HLB도 있었고 뭐 신라젠도 있었고 워낙 굵직굵직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난로에 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난로에 한번 딱 딛면 절대 갈까요?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한 번씩 그런 거 보유했는데 갖고 있었는데 당했거나 아니면 옆에 지인들이 당하는 걸 보면 제약바이오는 절대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사실은 보수적인 분들은 접근 당연히 안 하실 거고 초보자분들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8종목, 10종목 살 때 한 종목 정도 제약바이오 있어도 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두 종목만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를 한두 종목 살 때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10종목이나 15종목 살 때는 하나 껴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는 쪽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차 전지까지는 다 좋다 해도 화학이 뭐가 좋아 모르는데 근데 화학이 역사가 있는 쪽입니다. 저쪽 금융위기 이후에도 차화정 장세가 있었고 지금도 화학에서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원래 화학인데 LG화학도 원래 화학인데 2차 전지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말고도 이 산업 사이클상 산업이 바닥일 때 돌릴 때 이게 이제 원자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학 기업들이 만드는 게 웬만한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들이 잘 돌아가려면 당연히 화학이 먼저 움직이는 효과가 있죠. 원자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학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화학주는 뭐가 있는데요? 아까 위에 다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200위 안에 화학주가 꽤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린 뉴딜. 그래서 원래 그린 뉴딜은 요번 장에서 상위 종목이 없을 수가 없었다. 왜냐면 정부 정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작년 5월 달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정부 정책이 나왔었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뭐 이쪽 친환경주의자니까. 그래서 그린 뉴딜은 지금까지도 선도했는데 앞으로 한 1, 2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 주도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료 관련주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저기까지가 5천억까지였거든요. 근데 5천억 미만도 만약에 보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뭐 재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의 이 방송은 네. 한마디로 하면 주도주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주도주가 무엇인지, 네. 그래서 주도주를 내가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이 주도주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공략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까지 가려면 장이 끝인지 아닌지까지 판단돼야 되는데, 그건 사실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내가 주도주 논리가 좋고 주도주 공략이 좋은 분들은 주도주 공략을 하시면 되고, 난 장 끝난 것 같고 불안한데? 그러면 여기에 없는 애들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결과값이 말해주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작년 여름, 가을에 했다면 지금까지의 결과값은 주도주 공략한 게 맞았거든요. 왜냐면 작년 여름까지도 만약에 이 200을 돌린다면 비슷한 종목에 걸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작년 7, 8구 다 기억해 보세요. 그때도 똑같은 말 했거든요. 2차 전지 끝났어. 네이버 카카오 끝났어. 현대차기업체 끝났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주도주로 계속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 기준으로의 주도주도 얘네들이었고 오늘까지 주도주도 얘네들이었는데 이제 이 얘네들이 뭐 올해 여름까지도 갈지 안 갈지는 그거는 저는 보장하지 않고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상승률이 높은 애들은 얘네들이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리된 건 너무 좋은데 이미 상승률 탑 200이다. 이미 사실 많이 오른 것 또한 또 사실이잖아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미 고점 아니냐. 지금 고점에 개미가 물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제가 관점의 차이라고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관점의 차이를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 가을 거래소 차트를 한 번만 더 볼게요. 거래소 차트로 이제 예측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 제가 지금 1월, 2월은 박스권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스권 조정이 언제 있었냐면요. 작년에 이제 8, 9, 10세 달이 있었습니다. 비슷하네요. 8, 9, 10세 달. 그럼 이제 8, 9, 10세 달에 보면 뭐 저도 유튜브 방송 아마 그때 김 작가님 채널에도 나왔을 것이고 뭐 몇 군데 나갔었는데 대부분 비슷한 질문해요. 요 세 달 때. 어떤 질문 하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냐 지수가. 맞아. 그리고 또 종목이 뭐 2차 전지랑 뭐 네이버 카카오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근데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아직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4차 산업형 관련주가 좋다. 저는 제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초대되어서 온 데도 그렇고 저는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 연말에 그러니까 이제 11, 12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올랐을 때 과연 이 7, 8, 9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인버스 고퍼스를 탔단 말이에요. 그럼 인버스 고퍼스 타서 이 2달 동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신문 기사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작년 1년 동안 지수는 올랐는데 20대 남자들은 손해봤대. 이게 언론에 나와요. 그럼 20대 남자들이 왜 손해봤냐? 유튜브를 하기 때문이에요. 유튜버들이 뭐라고 떠드냐? 야, 요 7, 8, 9에서 야, 인버스 고퍼스 사. 그래서 요 11, 12월에 그냥 다 박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끝난 거 아니냐 지수. 근데 저는 그걸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뭘 질문하고 싶냐면 지수가 끝난 거를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주식 투자의 본질이랄지 주식 투자의 연구력이랄지 이런 게 있으신지가 저는 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끝났다고 말해주면 뭐 할 건데? 고퍼스 살 건가요? 그거 사서 어떡할 건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7, 8, 9 작년 8, 9, 10의 조정 기간에 고퍼스를 탔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1, 2월 달에 끝났어? 나 끝났으면은 인버스 고퍼스 하면 되는데 그 주식 투자의 본질하고는 일단 멀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버스 고퍼스 살 거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옵션 하세요.
좀 더 빨리 망하니까.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뭔데요? 네.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 끝났냐 안 끝났냐를 확인하는 태도는 일단 자체는 그건 빠져야 돼. 무슨 뜻이냐면 시장 지수가 끝났냐 안 났냐는 선물 옵션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거예요. 선물 옵션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추세와 반전이 있어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추세와 반전, 변곡이라는 표현으로 쓸게요. 추세와 변곡이 있는데 주식 투자의 본질은 우리는 추세는 알 수 있어요. 네. 추세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믿어요. 근데 변곡은 몰라요. 그러니까 변곡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4, 5월 달에는 추세잖아요. 저는 믿었고 몇 분들은 믿었겠죠. 근데 요쯤에서 변곡이 아닐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만 추세를 믿는 사람들은 변곡은 못 맞춘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못 맞춰요, 변곡은. 근데 또 올라갔어요. 또 잘 됐네. 추세적으로 올랐네. 네. 그럼 이거 또 박스권 3달이 있을 때, 네. 8, 90, 3달이 있을 때, 추세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 끝났다라는 건 없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변곡을 믿는 사람들은 맞추고 싶은 거죠. 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또 추세적으로 또 올랐어요. 그럼 지금 1, 2월 달은 박스권이라니까요. 박스권에서 변곡을 맞출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아직은 상승 추세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예단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면서요. 뭐 하루에 2번 맞죠? 네. 오전, 낮과 밤 2번 맞는데 그쵸, 그쵸. 상승장에서의 하락 논자들은 한 번 맞아요. 1년 상승장이건 2년 상승장이건 하락 변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번, 그 날이에요, 그날. 근데 그날은 주식 투자의 본질상 우리가 주식 투자의 본질은 높은 확률에 기대는 거거든요. 50% 플러스 알파. 근데 높은 확률에 기대기 위해선 예단보다는 팩트를 믿으면 돼요. 그럼 지금 팩트는 작년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오르는 상승장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어. 이게 팩트예요. 아직은 반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변곡은 없었어요. 그러면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그 상태 11개월 동안 상승률 종목들은 얘네들이야. 이것도 팩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전략은 유지가 되고 있고 쟤네니까 그럼 쟤네를 좀 더 믿을까? 이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더 높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난 거 아니야? 또는 쟤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오른 애들이 오르는 거 아니야는 예단인 거예요, 예단. 좀 빠른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개인의 판단이에요, 개인의 판단. 개인의 판단인데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상승장의 주도주 논리는 하여간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희 세무사님이 김작가TV 처음 촬영이 언제셨죠? 제 기억에 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세무사님이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보여주셨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 예전에 상승장이 네. 그 IMF 때도 이게 올랐던 시기랑 네.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또 올랐던 시기 이걸 네. 비교하시면서 상승장이 이렇게 빨리 끝난 적이 없다. 그렇죠. 더군다나 작년 여름은 6개월, 뭐, 4, 5, 6, 7, 8, 뭐 한 5개월 올랐을 때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약간은 작년 여름보다 리스크가 커진 건 맞아요. 왜냐면 11개월 올랐고요. 11개월 올랐고 지금, 그리고 조정이 이제 1, 2월 2달 됐으니까 사실은 3월 달도 조정이 깊어지면 제가 언젠가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팩트가 바뀐 거죠. 그쵸, 그쵸. 지금까지는 2달 동안 조정이었고 전저점을 안 깨는 수준의 조정이었다면 만약에 3월에 급락이 나왔다면 이거 진짜 장이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차트만으로 말했고 또 하나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3박자니까 네. 재료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료는 뭐냐면 그것도 역시 작년 여름에 비슷한 말 했는데 뭐가 많이 올랐다 이런 거보다 재료 가치는 무조건 어떻게 저는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오르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도 많고 그리고 금리도 낮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이 장이 끝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끝나거나 또는 정부 지출을 없애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 얘기를 작년 여름에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접목을 시키면 역시 작년 여름보다 그 확률이 좀 높아진 거죠. 왜? 금리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근데 이제 재정지출 축소는 아직 안 나왔지만 금리는 좀 불안해하고 있고 또 코로나도 끝날 확률이 좀 더 높아졌지 작년 여름보다. 왜? 백신도 개발됐고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날 확률이 높아졌고 금리도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작년 여름보다는 지금이 변곡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변곡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작년 여름보다 지금이 더 높아졌고 그래서 불안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불안해하는 거에 대한 전략으로 인버스 굿버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식이 아니고 그냥 선물 하방 선물 매도랑 똑같아요. 그럼 선물하시면 되지 뭐.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현금 비중 좀 높이면서 계속 남아 있어라. 하락장이라고 다 빼면 나중에 언제 들어오시냐면 딱 지금 1, 2월 같을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3천 다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은 공평하거든요. 세상은 공평해요. 맞아. 남아 있으면서 예를 들어 코로나 직후에 돈 버신 분들은 코로나 때 박살 나신 분들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무사님도 박살이 아니 당연하죠. 금융위기 때도 저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꽤 많은 손실이 났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회복하는 수익 더 큰 수익이 나는 거고 금융위기를 버텼으니까 금융위기 아니고 코로나도 2, 3월 달 박살나는 걸 겪었으니까 그 이후에 그거보다 더 큰 수익으로 또 회복을 하는 거지. 나는 꼭지에 다 팔 수 있어 라고 정말 다 팔고서 주식 나 이제 나 그러면서 막 주변에 자랑하죠. 나 전에 현금 잘했어. 그 현금으로 이제 언제 들어오냐면 다음번 꼭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제로금리 시대고 백세 시대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주식이라면 너무나 막 대천장을 예측을 해서 나 다 팔고 이제 안 할 건데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 불안하면 불안한 만큼만 현금 보유하시면 돼요. 불안한 만큼만. 시장에는 있어야 된다. 지금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 5천만 원만 하세요. 5천만 원 그냥 정기적금에 넣어놓든지. 불안한 만큼만 돈을 빼시고 계속 남아있는 게 다음 장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현명한 거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은 내가 돈을 계좌에 넣어놓고 손해도 다 맞아보고 이익도 나서 막 좋아도 해보고 이게 경험인데 돈만 생각해서 야 나는 다 뺄 거야. 그러면 경험은 제로거든요. 그럼 다음 장에 수익 내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들어올 수도 없어요. 실력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불안하면 지금 투자하는 거에 반만 투자해라. 저는 꼭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돈을 번 게 아니라 잃은 거기 때문에 제가 세무사님한테 질문 드릴 수 있는 건데 코스피 1439 이때 세무사님은 혹시 어느 정도까지 잃으셨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시간 다 지나서 지금 아마 더 보셨을 것 같고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는 반토막 가깝게까지 났던 것 같아요. 반토막은 아니지만 아마 3, 40%는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지수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저는 뭐 이상한 종목을 제가 지수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지수의 플러스 알파를 내기 위한 건데 금융위기 때는 지수가 2000에서 890 반토막 이상이 났으니까 당연히 제 계좌도 반토막 가깝게 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1, 2월, 1, 2, 3월 3달 동안 거의 코스닥은 한 40%, 50%가 빠졌고 거래소가 한 30%, 35%가 빠졌거든요. 맞아요. 제 계좌도 당연히 30% 정도 빠진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선물옵션 계속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물옵션도 예전부터 했었고 이제 가끔씩 이제 풋옵션으로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또는 선물 매도나 이런 걸로. 근데 이제 그거는 선물 매도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게 저는 계좌를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버스 굿버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우리가 저런 말이 있어요. 원수의 자식에게 옵션을 가르쳐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진짜 돈 놓기 돈 먹거든요. 돈 놓고 돈 먹기. 근데 이게 저는 ETF 상품 중에 그래도 지수 ETF에서 상승하는 쪽은 나 그냥 주가 지수의 상승폭을 내가 먹고 싶어 정도인 건데 그 반대로 가는 인버스 상품은 하락을 맞추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시장은 우상향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긴 텀으로 본다면 상승 ETF가 맞다라는 거죠. 하락 ETF보다. 이거는 뭐랑 연결되냐면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으로 망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풋옵션으로 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풋옵션은 내려가는 거에 거는 건데 사람들의 심리는 내려가는 폭락을 맞추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폭락을 맞췄을 때 굉장히 큰 돈이 돼요. 이 풋옵션이 갑자기 막 10배씩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막 5배, 10배씩 한 번씩 먹어본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계속 풋옵션을 매수를 많이 하죠. 내려가는 거에 걸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롱텀으로 보면 자본주의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값으로는 풋옵션을 계속 매수하면 내 돈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굿버스는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떨어지는 걸 맞춘다는 건.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이고 적어도 ETF를 한다면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2차 전지 그렇게 좋아? 나는 무슨 종목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2차 전지 ETF를 사시거나 야,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아? 아, 나 미국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뭐 이 정도로 운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하락방은 ETF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투자자분들한테. 생각해보니까 김작가 TV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세무사님 같은 뭐 전업 투자자 중에서도 슈퍼개미가 나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뭐 애널리스트 나오셨는데, 김작가 TV에서는 한 분도 인버스 꽃버스를 사라고 한 분 신분이 없었어요. 도대체 누구 말 듣고 그렇게 산 거야?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전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길래 20대 남자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인버스 꽃버스를 산 건지. 하여튼 우르르 몰려다니는 야 이제 네. 폭락이야 뭐 이런 거에 좀 귀가 솔깃한 분들은 네. 폭락이야라는 말에 솔깃할 필요 없이 자본주의 논리, 네. 주식시장의 논리, 우상향이 기본인데 갑작스러운 급락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다 돈을 팔고 나가는 게 아니고 현금 비중을 어떨 때 어떻게 높이는지 이런 연습을 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럼 이제 2월과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의 이제 시장에 대한 점검과 리뷰를 했으면 이제 다음 달 이제 3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8% 폭락한 상황에서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장이 시작되잖아요. 네. 야, 이때 좀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큰 폭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다시 또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폭등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요거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 좀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식 투자에서 네. 장기 투자를 말하는 게 네. 쉬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답이 10년 있다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의 시황에 대한 예측은 정답이 다음날 나와요. 맞아. 근데 그때 1월 달에 나오셨을 때 맞췄어. 심지어 맞췄어, 근데. 맞아요. 그때 오르실 거라고 그때 삼천이 붕괴됐고. 그렇죠. 아, 분위기 안 좋지만 그때 공매도 그다음에 맞아요. 게임스타 네,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약자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를 것이다 하셨는데 다행히.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매일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한 네. 달에 한 번 나오니까 그쵸. 이제 3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아까도 뭐 제가 월봉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추세가 아직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약간 박스권의 저점까지 이제 내려와서 특히나 미국 증시가 우리가 쉬고 있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아직도 일반 투자자들의 예수금 수준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네. 그거랑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막 무조건 매도하는 구간을 지나서 좀 약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고요. 연기금만 좀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그런 매매 동향이나 뭐 금리에 관련된 재료 이런 쪽으로 본다면 막 치고 나간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3월은 저기 8, 9, 10월처럼 네. 이제 이 8, 9, 10도 세 달이었거든요. 8월 달에 급락 나오고 9월 달에 급락 나오고 10월 달에 빠진 다음에 이제 두 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버티는 달, 3월 달 좀 버티는 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그렇게 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술주들은. 그래서 저는, 실적이 안 좋지 않아서 좋은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된다면, 야, 이 정도 실적이면은 겁먹지 않아도 되겠는데? 왜냐면 이 또 주식시장의 흐름의 논리상 사실 유동성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야, 금리 올라가면 지수 폭락해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금리랑만 연동해서 투자하면 다 돈 벌었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하나의 지표랑만 100% 연관되지 않는다란 말이죠. 네. 아니, 우리 가치 투자라는 말이 왜 있어요? 가치와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면서요. 그러면 가치라는 건 그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 인상폭 이상으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기업의 가치가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주가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죠.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실적 장세라고 하고요.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의 기본은 실적이 안 좋은데 금리가 낮은 상태예요. 네. 근데 금리가 낮고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 그것만 오르면 그럼 실적은 뭐 주가랑 아무 상관없게요. 돈 많이 풀리면 주가 오르면 우리가
재무제표는 왜 배워요? 그냥 금리랑만 똑같이 매매하면 되지. 네. 재무제표를 배우는 이유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또 살아남고 그 시장을 또 주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는 어쨌든 3월은 실적 시즌이니까 네. 과연 실적이 따라올 수 있는지 네. 좀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스권만 유지해도 좋은 장인데 그 이면에는 실적이 잘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금리 이슈는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근데 저는 슈퍼파월 힘을 내요. 슈퍼파월을 응원한다. 계속 금리 안 올릴 거야. 니네 왜 이래? 뭐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면 네. 뭐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큰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보다는 조금 정치했다가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준비하는 달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일단 생각이 확률적으로 저는 여전히 상승장이 안 끝났다고 보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네.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냐면 3M, 메서드, 마인드, 머니. 그럼 마인드 컨트롤, 나의 심법,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게 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심법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이런 장일 때거든요. 네. 11, 12월장에 심법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사면 먹었는데. 11, 12월에 아무 심법도 필요 없었어요. 근데 1, 2월이 되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찾을 것이냐.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계속 뭔가를 찾아내려고 네. 돌아다녀요, 지금. 야, 금리 오른다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끝나는 거 아니야? 다 팔아야 돼? 이러면서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도 정답도 없다니까요. 10명, 100명의 전문가의 말을 들어도 어디에도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지금 주식 투자 왜 하고 있지? 네. 내 진짜 본전만 찾으면 그만두려고 하나? 그러면 지금 그만두시고요. 본전 못 찾는단 말이에요. 목표가 본전 찾는 거면 본전 못 찾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삼으세요. 내 주식 투자 왜 하고 있지? 힘든 걸? 그래 제로금리 시대고 이제 부자 되고 싶다. 그럼 부자 되고 싶은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이렇게 또 힘든 시기도 있는 거구나. 좀 받아들이는 자세, 조정장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강해지는 시기가 3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정장에 이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우리 감정도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 그게 좀 흔들리지 않은. 너무나 일희일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희일비를 거꾸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면 오늘 기분 나쁘네. 떨어지면 왔어. 그거 좀 사이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이코인가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감정의 기복이 올랐을 때 막 올라가고 내렸을 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조울증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정의 기복을 평균화 시키려면 올라갔을 때 당연히 기분 좋으니까 조금 눌러야 되고 또 내려갔을 때 너무 처지니까 좀 올려야 된다는 뜻이죠. 자, 2월 이세무사님이 전하는 이제 투자에 대한 조언 및 격언 뭐 한 가지 있다면. 네. 일단 2월 달의 장과 좀 맞춰서 할게요. 네. 이게 투자의 기본은 사실은 저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맨날 똑같은 얘기 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1, 2월 달이 조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1월 달에는 공매도였어요. 네. 근데 2월 달에 금리였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공매도가 뭔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네.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잖아요. 내가 어디 뭐 스포츠 관람을 갔는데 그 룰도 모르면 힘들죠.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에 아이스하키 보러 갔을 거예요. NHL. 네. NHL 보러 갔는데 정말 고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끝났어요. 그쵸, 정말 핑. 퍽이 정말 빨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룰을 알고 나니까 이 저런 상황이구나 저런 상황이구나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에 좀 참여하고 있다면 이런 룰들을 알아야 돼요. 그 룰은 아는 만큼 내가 보이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공매도라는 룰이 몇 년 동안 우리 시장에 있었고 했는데 뭐 게임스탑 공매도 어쩌고 공매도가 뭔데 잘 몰라요. 또 지금 금리가 올라갈래 내려갈래 또 국채금리까지 연결되죠. 기준금리 뭐고 국채금리가 뭐고 또 국채금리에서 장기채는 뭐고 단기채는 뭐고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뉴스나 그날의 재료에서 찾는 것보다 그냥 제대로 된 걸 하나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좀 쉽게 쓴 경제학 책들. 좀 쉽게 쓴 투자책 중에 이런 체계적으로
써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한두 번 좀 정독을 하면 좀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좀 적어도 이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막 뭐 금리가 올라서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환율이 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공매도가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사실 공매도를 좋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은 그런 제도의 처음과 끝, 왜 생겼는지, 네. 그들이 그걸로 유리한 게 누군지 이런 걸 공부하면 개인 투자한테 좋은 게 1도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 이런 말이 있어. 개 중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국제금리가 올라간다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정책금리는 사실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파월 의장 말을 더 좀 신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제학적인 지식들 또는 재무관리적인 지식들을 좀 공부 좀 많이 하자. 가장 기본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다 책에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속에 와닿으려면 좀 그런 맞아요. 책 중에 한 3-4페이지만 봐도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뭐지?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아. 위험이 낮으면 수익이 없어. 은행에 놓으면 수익이 없어. 이런 걸 알아야지 투자를 해도 난 좀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니까 힘들 수도 있고 다 이겨낼 수도 있는. 그쵸.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막 상황에 따라서 공부도 안 되고 힘든 거니까 어쨌든 아는 만큼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렇죠. 그 유영준 저자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 네, 네, 네. 되게 명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느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거를 생각해낸 거에 놀란 거죠. 지금 이 너무 적절해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처음 듣는 게 헐리우드 아닌데, 액션인자? 아니 이 상황이 너무 맞아서 그렇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뭐 3프로든 김 작가든 뭐 슈커월드 신사이드 워낙 좋은 채널 많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그냥 다음 영상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계속 몰라. 제 말이요. 계속 몰라. 그리고 심지어는 한 10명 거 보면 누가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고 누가 맞는 말인지도 그쵸. 모르고 그래서 하여간 자기 거를 만들려면 그쵸. 좀 제대로 된 기본서 같은. 기본서는 있어야 된다. 자, 그 기본서 혹시 추천하실 만한 책 한 권 정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거 PPL 아니니까 이 세무사님이 딱 추천하는 없으세요? 본인이 추천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쓴 부자의 공식을 기본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성장주의 투자라고 3부에 있고 근데 그 딱 그 2부의 경제학 이론들인데 저는 진짜 경제학 공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제일 쉽게 하려면 뭐 맨큐의 경제학 맨큐의 경제야. 근데 그 맨큐의 경제가 사실 어려워. 이거 어려운데. 이거 대학교 교재잖아요. 1500페이지. 그래서 이 1500페이지가 어렵다면 네. 만화가 있어, 만화. 만화. 만화로는 맨큐의 경제학이 아마 뭐 5권짜리인가 그럴 거지. 7권이네. 7권.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야. 먼 나라 이웃 나라 있었잖아요. 네네. 세계사 책 보면 졸려. 근데 뭐 이탈리아 편, 프랑스 편 보면 엄청 재밌어요. 먼 나라 이웃 네네. 나라. 그래서 이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라도 좀 이렇게 보시면 야. 좀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건 경제학 지식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한 게 맞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맞고 하는데 그거는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럼 책을 내가 보면 내가 판단이 되는 거죠. 네. 내 주관이 서고. 만화로 보는 경제학 7권 세트. 저도 오늘 바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PPL 안 받은 건데 책 오늘 판매 많이 되겠네요. 아니, 직접 딱 보여주는 게 시청자분들도 이게 영상에서 딱 바로 보여줘야지 또 이 주문해서 공부하시지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면 검색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부자 공식 보여주시나요? 한번? 이세무사님 책은 요 책. 부자의 공식. 이게 또 고정 게스트 분은 항상 제가 잘해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자, 완벽한 부를 도출하는 완벽한 부자의 공식. 슈퍼갭 이정인의 돈을 부르는 실전 공부법. 좀 방송 근데 편집을 어떻게 하시려고 왜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십니까? 빨리 이제. 요즘 좀 느슨한 방송.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개미 이정유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